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천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트럼프와 우위 다지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만찬도 예정돼 있는데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20면입니다. 콜롬비아 내전 종식 기념식 반군 유엔의 무기 반환을 마쳤다라고 나와 있네요. 콜롬비아 내전이 모두 끝난 모양입니다. 아마 그 상징적으로 이 반군 또 이 지도자 같이 아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평화를 상징해 보입니다. 저렇게 평화가 다른 중동 지역에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사드 문제가 좀 남아있죠. 문재인 대통령 저 먼 거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서 트럼프와 악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드라는 벽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슈퍼위크다라고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손에 악력을 키우는 운동 기구를 쥐고 있죠. 트럼프와의 악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이준서, 이유미 밑자가 꼬리 밑자가 돼버렸네요. 증거 조작, 꼬리 자르기, 책임 어디까지라고 국민일보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유미 지도부 그리고 글자가 좀 노란색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짐싸라고 나오는 걸 보니 역시 꼬리 자르기 그것을 만평으로 줍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나도 특검 압수수색 거부할 땐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꿈에도 몰랐다. 여생을 깜빵에서 보내게 될 줄 건불 10년 화무 11호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의 얘기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열심히 넣으면 3개월 기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문제라고 하는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탈락 위기 자사고 외고 5곳 재지정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고요. 그 외에 사진이 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와 우위 다지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미국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북핵과 사드 동맹, 트럼프와 삼각 신뢰 구축 성과를 이룰까라는 부분이 제목으로 좀 꼽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각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벽들이지만 좀 잘 풀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특이한 것이 보통은 이 전용기 탑승구 앞에서 각 당 여당의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환송해주고 있죠. 장관이 나와서 환송해주는데 그런 도열 환송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그 적자들은 미국 정상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 미국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보는 적자보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봤습니다. 원래 저렇게 기내가 흔들리면 이제 좌석에 앉으라는 이제 착석 사인이 벨트 사인이 켜지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험한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도열 환송을 없앤 부분은 굉장히 좀 이색적이에요. 차에서 내릴 때 직접 이제 서류 가방을 지금 대통령이 챙기는 모습도 과거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모습인 것 같고 역시 이제 소통 탈거니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탈거니 행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대통령 나갈 때는 공항에 쫙 나갔잖아요. 그래서 도열을 했죠, 이렇게 그렇죠. 일련에. 도열해서 또 대통령이 악수하는데 누구는 말 몇 마디 하고 누군 말 안 하고에 따라서 다음날 신문에 따라서 냉랭한 관계, 뭐 악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떠들고 또 귀국했을 때도 뭐 몇 명이 나가느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신문 보도도 크게 되고 있는데 저런 격식을 파괴해라.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는 아예 싹 안 나갔으면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김부겸 장관하고 뭐 주로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서도 가고 그 당대표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가고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저런 모습은 상당히 소탈한 행보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대통령이 차에서 내릴 때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이 출장이 그냥 미국 출장이 간단한 출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드, 북핵을 앞두고 대화를 먼저 하느냐, 제재를 먼저 하느냐, 또 한미 FTA 지금 미국이 사드는 공식 주제가 아니라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직접 안 하고 한미 FTA를 통해서 무역으로 또 사드를 또 압력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중국을 저 인권 하위국으로 지정한 거 보세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번에 진보 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수 정부가 갈 때는 한 수 접어주고 갔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냐가 미국이 아마 철저히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풀어야 될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첫 부부 만찬이 회담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만찬이 열리는데 부부 동반 만찬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외국 정상을 초대해서 부부만 동반 만찬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가 좀 실려 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곳이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인데 이걸 3박 4일간 빌려준 것도 전에는 없던 일이다. 공식 실무 방문의 경우에는 보통 2박이 통상적인 어떤 방을 빌려주는 기간이었는데 3박 4일간 빌려줬던 것은 그만큼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뭐 블레어 하우스에 묻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그 어떤 우정이나 이런 게 쌓이면 개인적으로 대통령 별장에 초대하는 게 가장 극진하게 대우를 사실은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은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 방문이라 어떻게 보면 좀 예우 수준이 낮을 수는 있는데 미국 측에서 이제 국빈 방문에 맞춰서 지금 예우를 해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그전 과거 정부에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제 골프 카트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좋은 장면이 좀 연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블레어 하우스가 이 방이 115개라고 하는데 이 넓은 방을 미국이 통째로 3박간 빌려주는 거니까 실무진도 이제 같이 좀 머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파격적인 특혜라 예우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외국 정상들한테는 잘 안 빌려주나 보죠. 역시 미국은 오시는 분들이 많나 보죠. 아니, 그 뭐 안 빌려주는 건 아닌데 그 전 일정을 거기서 숙박을 한다는 게 약간 이제 차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 외교에 대통령이 나가시면 상대국 정상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인간적인 친분을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들 간에 어떤 인간적인 신뢰와 공감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공식적인 의제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신뢰의 정도를 두 정상이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 또 어디서 어떤 의전을 받느냐 이런 걸 너무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치열하게 서로 간의 국익을 놓고서 그 협상을 하고 공식적인 의제를 다루는 정상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 외교의 어떤 주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 정상 외교의 성패 내지는 뭐 그 성패의 가능성을 그렇게 예측하거나 혹은 진단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좀
또 바뀌어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뭐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뭐 이제 주변적인 걸 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의미를 자꾸 이제 부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언론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회담 끝나고 정상회담이 잘 안 됐다 아니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식의 성명은 절대 내놓지 않죠. 아주 그렇죠. 원칙적이고 뭐 좋은 말만 나열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놓는 성명 외에는 이제 판단하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정상이 표정이 어떠냐 아니면 어떤 포즈로 뭐 악수를 하거나 뭐 웃느냐 아니면 표정이 없느냐를 놓고 사실은 회담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회담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이 잘 이뤄졌는지 아니면 약간 매끄럽지 못했는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결정적인 이 한미 정상회담 장면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뭐 많이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다음에 등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미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악수를 세게 하는 모습일까요? 아마 그게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대통령도 악력을 좀 키우는 운동기구를 갖고 간 건 아니고 만평에 이제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 기사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힘차게 뭐 좀 약간 잡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팔목을 잡을 것이냐, 이래가지고 참모진들이 지금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사실 매우 의미가 있어서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가장 먼저 오늘 들리는 게 이제 혈맹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진호를 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진호라고 하는 것이 흥남 장진호에서 원래 그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미군 13,000명 정도를 이제 포위하면서 그들이 17일간 전투에서 거길 막아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중공군이 철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빅토리아호인가요? 그 배에 문 대통령의 아버님이 이제 타시고 피난을 오셨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통령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거기 가서 헌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악수 방법까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게다가 우리 유쾌한 김정숙 여사께서 또 이제 만찬에서 분명히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 아마 이번 그 회담 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론 문제는 현안이 너무 워낙 강하고 좀 중하고 좀 세서 과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좀 현실성 있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국내외의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한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약간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는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께 더 좋은 분위기를 이제 좀 연출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악수하는 이제 장면이 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특전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손 힘은 좀 있지 않을까요? 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랑 악수할 때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손을 빼고 싶은데 빼지 못하게 잡고서 계속 이제 쥐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 좀 보이면 어때요? 안 좋나요? 한미 동맹 관계는 안 좋나요? 어쨌든 이 정상 외교에서 정상들의 사소한 어떤 제스처 내지는 포즈 하나하나가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연히 고심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서로 간의 의전에 있어서는 이미 실무적 협의가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의전에 관한 협의의 전제 위에서 정상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친밀함을 연출하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의 고민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일 텐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방미 정상 외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공적인 그런 정상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아마 새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 속에 이번에 미국에 방문해서도 보일 행보가 어느 정도 이미지로는 그려집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이제 약간 그 가디건 같은 걸 안 입었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내려올 때는
약간 우리 한국을 좀 상징하는 것 같죠. 한국 국기를 상징하는 것 같은 옷을 좀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 퍼스트 레이디 간의 호흡은 어떤가라는 이제 기사가 좀 있는데 성악을 전공한 김정숙 여사와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호흡도 관건이다. 김 여사가 만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처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 이 멜라니아 여사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노래라도 한 곡 좀 예,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분위기 굉장히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기대하고 있군요. 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면은 얼마나 예. 좋겠습니까? 예. 멜라니아 여사는 하고 김정숙 여사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죠. 예.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이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의 보통 얘기하는 트로피 와이프라잖아요. 트로피 예. 와이프. 성공한 사람이 사실 다시 결혼해서 또 멋진 여성을 얻는 거. 모델 출신이죠. 김정숙 여사는 또 캠퍼스 커플 예. 출신이죠. 데모하다가 문재인 대표 학생 때 쓰러진 거를 수건으로 좀 건네줬다. 그거 인연이 돼서 만난 어떻게 보면 캠퍼스 커플로 만났고 또 김정숙 여사는 또 성악을 했고 이 멜라니아 여사는 또 모델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성격이 완전히 둘이 반대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유쾌한 정숙 씨라고 날 정도로 적극적이고 예. 굉장히 활달하고 멜라니아 여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예. 공식석상에서 그 트럼프가 손잡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탁 칠 정도로 굉장히 샤이하고 좀 얼굴을 낯을 가리는 형편이라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딸인 이 전처의 딸이죠. 이방카. 예. 예. 이방카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서로 반대되는 성향끼리 오히려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호감을 갖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지금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또 반대 성향이거든요. 한쪽은 인권 변호사하고 뭐 그냥 소시민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트럼프 재벌이잖아요. 재벌이고 여기는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리를 또 위주로 하는 예.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데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은 극과 극은 오히려 더 잘 만날 수가 있어서 예. 뭐 회담 2번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인끼리도 상당히 예. 친해질 수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또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임기 초반이에요.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아서 예. 이번에 손을 좀 꼭 잡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분위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역대 정상회담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윤창중 그 사건이 터지면서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또 이제 광우병 쇠고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징크스 같은 것이 따라붙는데 문 대통령 방미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할까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월에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중국 1대1로 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 또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할지 청와대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의 징크스 이번에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걸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미리 정해진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합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정하지 않았던 얘기가 불쑥 어느 한쪽에서 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 간에는 사드 문제도 있고 또 FTA 문제도 있고 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그래서 이런 예정되지 않았던 의제를 어느 한쪽에서 불쑥 꺼냈을 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상당히 미국과는 의견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거 자체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관계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그거는 역대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큰 틀이 흔들린 적은 없었고. 다만 그게 이제 얼마나 원만하고 얼마나 이제 양국 간에 그 일치된 그런 동맹의 입장을 갖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였던 건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돌출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보인 정상 외교에서도 그런 일단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쟁점 의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하고 어느 선까지 합의를 만들자라는 게 이미 그 사전 논의가 있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제안이나 또 그런 요구나 혹은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플랜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뭐 우려와 기대가 모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이유미 검찰 수사 후 대국민 메시지 낼 듯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제보 조작 정면 돌파. 핵심 측근의 얘기인데요. 안 전 대표가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무조건 사과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나온 뒤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재차 호소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것 같다. 1년 전과 달리 버릴 정치적 지위가 없는 데다 대선을 경험하면서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안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의혹을 발표하기 전에 안 전 대표나 지도부에 보고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사인데요. 검찰이 이유미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작 가담 동생도 피의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씨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벌인 일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에서는 이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얘기인데요.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자백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다른 지도부와 조직적으로 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정황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양일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선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는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이유미 씨가 이제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더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 조작을 지시한 인물로 이유미 씨는 일부 언론의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서 씨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에게 팩트를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에 이 이유미 씨가 제보자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라고 답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해보라. 증명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미 씨는 아마 이 동생을 시켜서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음성 녹음을 조작한 뒤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런 이제 직원이 있는데 파슨스쿨 다녔는데 이 문준용 씨와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좀 더 명확한 자료를 갖고 와라, 증거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하면서 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잉 충성에서 예.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호 간에 명확한 지시는 없었지만 암묵적인 지시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간에 이루어진 행위이냐.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도 갖고 와라 이런 게 그렇죠.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근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사실 맞지가 않는, 예.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유미 씨가 처음에 검찰 가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당 차원에서 시켜놓고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어제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예. 말했어요.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과연 그 이유미 씨가 직접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 보낸 것하고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예. 확인을 좀 요청했더니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유미 씨가 검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유미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담당 변호사랑 얘기를 들었냐? 그랬더니 처음에 그런다는 듯이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사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이용재 의원이 확신적으로 이건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이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용재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지금 현재 급하게 경솔하게 얘기를 했는지 좀 의문이 되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유미 씨가 문자 메시지 보낸 것에 좀 더 신뢰성이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변명하기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자체가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전 대표에게까지 뭐 확대돼서 그분이 모두 암묵적으로 다 알고 용인했다? 이렇게까지 가기엔 너무 먼 것 같고 예. 아마도 당시에 이제 나흘 정도 대선을 남겨둔 상황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이제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유미 씨의 좀 과잉 충성이 조금 더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 해석이 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대목, 그러니까 정말 이 이유미 씨가 좀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좀 더 갖고 와라,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갖고 와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거 선거 끝나면 다 고소고발 취하된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대목이 분명히 언론 기사에 나옵니다. 자, 증거를 조작해서 갖고 와라. 이게 나중에 논란이 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통은 다 이제 고소고발이 취하되니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유미 씨의 단독 돌발적인 행동, 과잉 충성, 뭐 삐뚤어진 충성, 뭐 이런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검찰 수사 결과가 예.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이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폭로하면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녹음 파일의 남자 목소리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준용 씨와 파슨스를 같이 다닌 예. 뭐 김모 씨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예. 국민의당에서도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학번도 한 6년 차이가 나고 예.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게 목소리의 주인공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봤어도 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국민의당에서 부실한 검증을 했다. 아니면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예.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가릴 만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이유미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파슨즈 스쿨을 나온 직원이 있었어요. 김모 씨라는. 예, 이제 문준용 씨와 같은 파슨즈 스쿨을 나왔는데 뭐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김 씨와 문준용 씨는 6년 터울이고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유미 씨는 자신의 직원이 파슨즈 스쿨을 나왔는데 문준용 씨가 이 고용정보원에 특히 입학했다는 사실을 이 파슨즈 스쿨 다닐 때 털어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작이 시작됩니다. 직접 이 녹취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뭔데?
같이 파슨스 계실 때 그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그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왜요? 참.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 때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아니,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뭐,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네,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네. 예, 불편하신데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예, 잘 지내? 네, 고맙습니다. 또 본인이 문준용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것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서 자기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자기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 자체는 저희들은 100% 확신할 수 있다. 개인용 PC나 휴대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셨나요? 증거가 될 만한. 이번 압색 목적에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증거 조작에 사용한 휴대폰, 개인용 휴대폰도 확보하셨습니까? 이유미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압수수색하는 모습까지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이 친동생과의 그 전화 통화요. 이제 문준용 씨의 동료,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제 전화 녹취를 대화를 했는데 저 각본을 이유미 씨가 썼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가공의 인물인 저 파슨스 동료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 누가 보면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진짜 믿을 만할 정도로 아주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반말하는 것만 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뭐 각본을 갖고 준비를 한 것 같고 저분이 이유미 씨 친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위장해서 하는데 자연스럽긴 하지만 뭔가 좀 억지로 읽는 듯한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렇게 알고 봐서 그런지 검증을 하면은 조금 자연스럽긴 하지만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신문사에서도요. 방송이나 제보가 많이 오는데 제보 들어오면 바로 확인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확인 안 하고 저걸 그대로 공개했다. 저는 저런 걸 미필적 고의 아닌가 싶고 저거는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윗사람이 국민의당이 민주당한테 많이 밀렸잖아요. 선거 전에. 그걸 강력히 원하니까 이유미 씨가 지난번에 총선 때도 예비 선거에 출마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강력히 원하니까 거기에 아마 맞춰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거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의당 당에서 얼만큼 개입했느냐. 또 하나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정말 사전에 이거 알고 있었느냐. 이거 두 개가 국민의 궁금증인데 국민의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은 오히려 선거 옛날 검사 출신이지만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부장검사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지금 자백했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특검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특검을 이건 이거고 문준영 씨 취업 특혜는 특혜지 예. 어떻게 지금 특혜에서 썩냔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니 예. 저 본인은 이제 칩구하고 생각한다지만 국민이 볼 때는 숨어 있다고 봐요. 예. 수사 끝나고 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서 그때 발표한다는데 안철수 후보의 한계죠. 의사 출신이고 기업인 출신이거든요. 예. 의사 출신은 뭐든지 완벽해야 수술 준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나오면 하겠다. 예. 또 CEO 출신은 앞장서서 하겠다. 그 약점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이 궁금증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기 아는 만큼 얘기하고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야죠. 지금 예. 언제 한 달 이상 어떻게 칩거하고 있단 말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처럼 음성 녹취 파일 중에서 이제 뭐 굉장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다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이 파슨즈 동료, 그러니까 문준용 씨의 파슨즈 동료라고 하면은 나이가 얼추 30대 초반이잖아요. 문준용 씨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이유미 씨는 공식 나이 만으로 38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사람한테 교수님 그러면서 이제 존칭을 써요. 그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반말을 해요. 그쵸? 네. 그 대목은 저는 정말 이상하다. 왜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당시 지금 이제 김성호 부단장, 전 수석 부단장도 나왔다.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걸 왜 의심을 안 해봤을까? 이유미 씨가 나이가 많고 문준용 씨의 파스 동료는 나이가 어린데 나이 어린 사람이 거칠게 반말을 하면서 잘 지내? 아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예. 사실은 그 엄청난 벤처라고 하는 그 회사에 그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파슨 동료라는 사람이. 예. 그렇다면 사실은 가불관계 내지는 상하관계를 따지면 그렇죠. 오히려 예. 이유미 씨가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본인은 깍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되게 나이 많은 그런 어른처럼 노교수처럼, 막 예. 반말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이상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설프고 또 예. 저게 이제 음성이 변조가 됐지만 사실 제보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 안 원본을, 했다는 예.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 이상하긴 하죠. 게다가 저 얘기가 나왔을 때 문준용 예. 씨와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문준용 씨의 가장 친한 파슨스 친구가 예.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시에 문준용 씨가 같이 파슨스에 있었었는데 저 맥락을 따져가지고 봤을 때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남자는 나밖에 없다. 예. 만약에 저 사람 말고 여자였다면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는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나밖에 없는데 누구란 말이냐.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그랬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묻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게 된다면 국민의당도 너무 허술하고 이유미 씨도 너무 허술하고 온 분위기 자체가 허술하게 지금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일이 돌아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일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저게 만약에 진짜 조직적으로 당 차원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허술하게 시작이 됐지만 결코 허술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파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그래서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문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참에 새 길, 새 얼굴을 찾자. 안철수는 침묵하고 있다. 안철수 앞세워 당 끌고 갈 수 없다. 친한들도 아내의 침묵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를 정조준하고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선거범죄다.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철수 전 후보는 새정치라는 이제 기치를 더 이상은 들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직접 조작 파문 조사 결과 안철수 전 대표까지도 직접 조사를 하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된 다음에 이 문준용 씨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한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조작을 한 행위가 있었다든지 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새정치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당은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라도 앞장서서 당을 해체하는데 해체 수준을 밟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나중에 제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미 씨가 검찰에 들어가면서 문자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 내용과 관련해서 당에서 누군가가 개입돼서 긴밀하게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겠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이 조직적으로 관여된 바가 있으면 당을 해체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조사에 응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응해야 될 거고요. 사실은 그 이전이라도 입장 표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유미 씨 개인의 단독 범행이냐 내지는 당이 관여된 어떤 조직적인 범행이냐 이 문제도 가려봐야 될 문제지만 공당으로서 심각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앞서 뭐 다른 패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정도 수준의 제보를 공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대선 막판에 정치적 공세를 취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너무 허술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좀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문준용 씨하고 파슨스 스쿨에 함께 수학했던 한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문준용 씨를 포함해서. 한 분이 남성이고 한 분이 여성이었는데 그 남성이었던 그분이 그 증언을 하셨어요. 여자라면 모르겠는데 남자라면 있을 수가 없다. 저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역공을 취했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조금 더 국민의당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검증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조작됐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으로부터 안철수 후보는 물론 지금 국민의당에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이 관여된 조작된 범죄여야만 어떤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이미 정치적 책임은 발생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이 져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박지원 전 대표, 당시에 이제 뭐 선거를 총괄 지휘했죠.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유미 씨, 이준서 씨 그러니까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안철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영입해왔던 사람이고 한 분은 뭐 카이스트 사제 관계고 그런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이제 자신이 측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덕적 더 큰 책임은 사실은 정치적 책임이죠. 본인이 영입한 인사 아니면 인사들이 어떤 사실은 국민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뭐 말이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갖고 놓은 거죠. 국민을 갖고 놓은 거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막 자기 친동생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특혜 취업에 대한 증거인 양 내놨고 그걸 또 국민의당에서는 선거 때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나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자체 조사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서 씨에 대해서는 이제 출국 금지까지 시켜놨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침묵이 절대 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검찰 조사가 다 끝나면 그때 입장 표명을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망한 왕조의 도승지였다. 차라리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을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밖에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감옥에서 옥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혐의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와서 더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역시 블랙리스트 재판에 환자복을 입고 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 건강 문제를 호소하더니 진술 도중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생활한다. 제 소망이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 공판에서 한 말인데요. 김 전 실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조윤선 장관과 일부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각종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였습니다. 특검이 그 증거를 내밀자 김 전 실장은 나이가 들어 3, 4년 전 문서를 기억할 수 없다라며 피해갔습니다. 김 전 실장의 모르쇠 전략이 이어지자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한 방청객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청객은 반성도 없고 사건의 심각성도 모르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 다음 달에 있을 1심 선고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분도 정치적 책임이네요. 이렇게 자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잘못은 안 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옛날 같으면 도승지로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인터넷 댓글 중에는 사약도 아깝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약은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내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렇게 나와요. 약간 좀 뭐랄까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봐야 됩니까? 과거의 입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치적 책임 이런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 말의 발언의 취지는 본인은 너무 억울한 정치적 희생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권이 망한 왕조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과 이런 걸 가하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본인의 그동안의 기조를 바꿨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옥살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발언을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발언하면서 오히려 재판부를 지금 약간 좀 비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러한 태도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것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무죄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병보석을 신청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는 게 소원이다라고까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빨리 좀 꺼내달라. 나 오늘 내일 진짜 힘들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처럼 산다고 그랬으니까 매일 밤 기도하면서 나 진짜 힘드니까 좀 빨리 꺼내달라.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은 참 이번에 어제 삼성에 재판하는 거 저희 김기춘 씨, 이영선 그 행정관 구속된 거 보면 참 어리석은 충성이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 삼성에서도 사실 최순실이가 돈 달라고 했으면 경마 승마협회에다 돈을 줬으면 간단한 문제예요. 승마협회에다 줘서 승마협회에서 알아서 최순실 주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으면 간단한 문제 이사회를 거치든지. 이것도 김기춘 씨도 블랙리스트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래도 거기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반정부 오케이. 하지만 반국가는 안 돼. 종북 안 돼. 이래서 룰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저렇게. 이영선 행정관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충성이죠. 옳은 방향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의 방향이 거꾸로 된 거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된 거 아니냐 해서 김기춘 실장을 보면 안타깝게 짧게.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김기춘 실장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만 인정하고 증명되지 않는 거는 모두 다 부인하고 그리고 법률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정말 법률가다운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 지금 저 발언도 그런 거죠. 여전히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라면 지겠다. 근데 재판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사약을 내리는 게 아니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고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저런 이제 정치적인 언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 김기춘 실장답고 하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게 죄라면 죄다. 그래서 사약을 내리면 내가 먹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영선 전 행정관도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충성을 다한 죄밖에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서 시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죄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그릇된 충성은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징역 1년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릇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있겠죠. 이게 뭐 성립되느냐,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김기춘 전 실장 또는 조윤선 장관이 전 장관이 그래 이거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했다라고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도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관여 안 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재판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치열하게 법리적인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자꾸 본인은 관여 안 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적어지고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만 자꾸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 어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이 누구누구 청와대 출입할 때 좀 편의를 봐주세요. 이른바 이제 보안 손님이 되는 거죠. 뭐 역대 정부에 다 있었습니다. 뭐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 보안 손님들이. 근데 그거를 경호원 입장에서 누구는 의료 면허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누구는 안마사 자격이 없어서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그걸 과연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어느 나라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사람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뭐 안마를 하는지 기치료를 하는지 뭐 미용 주사를 놓는지 그거를 경호원이 체크해서 막아설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 기대 가능성이 조금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이 비선진료에 대한 것만을 유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전부 다 지금 유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딘지 잘 모르고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하고 그다음에 그 직통 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서 이제 연결시켜준 그리고 의상비 대납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소상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선진료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나머지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특검에서도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뇌물죄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또 느끼는 거지만은 이 공직자들은 이제 주군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옳은 일이 아니면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뭐 나오든가 아니면 직언을 하든가 이래야지만 나중에 뒤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 지불을 인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인데요.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다른 증인들은 법정에서 대통령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최 씨로부터 돈을 받으며 출처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돈을 몇 차례 지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영선 윤 전 추전 행정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었잖아요. 청문회 나와서 거짓이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최순실이 내줄 정도로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도 남은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그런데 조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몸값 요구도 없이 살해해놓고 창원 남녀 3인조가 노린 건 돈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경남 창원에서 이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부가 같이 골프 연습을 하고 나서 각자 따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여성이 납치가 됐는데 너무나 석연치가 않습니다. 납치하자마자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80만 원을 카드로 인출했어요. 정말 이 뭔가 금품을 노린 납치라고 한다면 협상 과정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내놔라. 그리고 그 협상이 결렬됐을 때 살해를 했어야 이게 납치 살해가 이 금품 목적이라고 하는데 납치하자마자 살해하고 그 카드로 480만 원을 고작 뽑아냈습니다. 이 범행을 위해서 무려 6시간을 이 골프장 주변에서 이제 기다렸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기획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청부 살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좀 찍히는 것 같아요. 수상한 점이 좀 많죠. 네, 사실은 이제 저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부유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였다가 이렇게 된 거냐, 혹은 납치 뭐 유괴 이런 거냐 생각했다가 지금 남편하고 같이 그 골프 연습을 하고 6시간 동안 숨어 있는 사람들을 남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부인만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 상황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확실히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2명이 이제 공개 수배는 돼서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고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한 명 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을 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부부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청부살인을 의도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강도나 모의나 뭐 납치 이런 것으로 위장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그 부녀자들 중에 특히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여성분을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납치해서 이런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모방해서 조금 뭔가 거짓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한 지 그러니까 몸값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납치한 지 2시간 만에 살해를 했다. 그리고 남편 차가 먼저 출발하고 이제 범인들이 찬 부인의 차량이 뒤에 갔잖아요. 근데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 그 남편이 금방 눈치채지 않아요? 왜 부인이 왜 안 따라오지? 어디 갔지? 그럼 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전화 통화가 연결이 안 되면 뭔 일인가 알아보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의 생각인데 그런 과정이 전부 생략된 채 갑자기 살인이 발생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수사관은 아닙니다만. 아니 수사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신문에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앞으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용의자를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 있죠. 그렇게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범행을 했으면 뭔가 큰 대가나 범죄로 인한 이득이 큰 거를 노리고 그런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렀을 텐데 이거는 뭐 너무 부실해요. 그것도 그 여성, 피해자 여성이 갖고 있던 카드로 그 현금 인출한 게 범죄 수익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80만 원을 얻기 위해서 3명이 준비를 미리 가발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범행을 모의해서 사람을 그것도 더군다나 살해를 했다? 범행과 그로 인한 얻는 범죄 수익 간의 불균형이 좀 너무 심해 보여요. 살인, 그러니까 납치 어떤 청부 살인을 한 뒤에 그것을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스토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사건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식이 매출 뚝 살벌한 오너 리스크다라고 해서요. 호식이 치킨, 최호식 회장의 이른바 관련된 일 때문에 이 가맹점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매장 수입이 최대 4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들여 미스터 피자 간판 바꿔라 갑질 사촌 동생 간판 회사서 교체 강요했다라고 해서 정우현 전 회장을 곧 소환 조사할 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식이 치킨, 미스터 피자. 그러나 이 외에 또 다른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으란 법이 없겠죠. 대부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호식이 치킨하고 미스터 피자가 정도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호식이 치킨은 회장이 저러니까 회사 이름을 어떻게 회장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회장이 사고를 쳤는데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금 매출이 가뜩이나 불경기에 40%나 떨어졌어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오너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 미스터 피자도 자기 사촌 동생한테 간판 업줄 맡겨서 거기에 1,000만 원씩 들여서 다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 개혁은 법을 만들고 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검찰청, 국세청, 공정위 3개만 있는 법만 잘 활용하면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서 그래요. 이번에도 미스터 피자 갑자기 회장 그만두고 다 사과하고 하는 것도 검찰이 수사 나간다니까 그러잖아요. 호식이 2마리 치킨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뭐 불구속은 됐습니다만은 이분도 검찰하고 아주 뭐 검찰의 무슨 위원도 맡고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너 리스크를 막는 방법, 검찰, 공정위, 국세청이 그런데 사회이사 가거나 자꾸 이런 거 자꾸 거들어주지 말고 제대로 법만 집행해도 싹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엔 유착이 돼서 하나도 안 바꿔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사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호식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 개인의 이제 사생활 문제로 인한 그런 어떤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마 이제 가맹점들의 어떤 형태의 액션이 이후에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형적인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그 이른바 이제 갑질이고 저걸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공정위국세청 이런 데 이제 조사도 필요하겠지만은 제도적 보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남양유업법이나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불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됐습니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예.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죠.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애들을 데리고 TV 토론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유철 후보는 품격 없다. 신상진 후보도 제살 깎아먹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토론회에서는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대구 경북에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걷습니다. 홍준표 후보 대선 TV 토론회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특유의 이 독특한 화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대선 과정에서는 득이 됐다고 봐야죠. 글쎄 뭐 평가는 엇갈립니다. 사실은 24%의 득표율 이상 득표가 가능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저런 어떤 이슈화에 성공하면서 뭐 24%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뭐 저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당과 관련한 얘기라 입장이 난처합니다만 글쎄요. 그럼 제가 박원석 의원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더 뭐 품격 있는 언어 내지는 말의 절제가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당 사정이 그렇게 평탄치 않기 때문에 좀 전당대회를 하는데도 사실은 옛날 같으면 좀 언론 보도 비중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끝부분에 우리 프로에서도 끝부분에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는 일종의 정당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북석북석하고 막 이렇게 흥이 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난처하지 않은 저희 얘기 물어보세요. 아니, 짧게 코멘트 들어볼까요? 홍준표 후보가 아마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죠. 근데 이제 대선 때도 그 지나치게 그 독한 말 혹은 막말 그게 이제 그 아주 강경한 지지자들을 내지는 핵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을 벗어나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는 오히려 거꾸로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도 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 출마해서 24%라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그래서 그런 큰 정치인으로서 말의 품격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 관심이 있었죠. 송영무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소명이 좀 잘 됐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건 정말 도저히 문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물러나는 게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어느 쪽 여론이 더 맞나요? 근데 사실 좀 약간 시각이 두 가지가 조금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논란도 있고 그 로펌에서 고액 수임료를 받으면서 사실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예전에 그 김기동 그때 그 수사단장이 수사했던 방산비리 관련해서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폭풍처럼 밀려왔다가 사실은 어제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없었다. 그리고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 스스로도 이거는 팩트가 아니구나, 잘못됐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견에서는 들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비리투성이고 얼룩진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기전에 그거 같아요. 이분이 정말로 이제 장관이 되고 나면 그 해당 분야에 얼마나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인가. 또 그런 식의 칼날을 휘둘렀을 때 상처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물밑에서 싸우는데 겉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본질은 그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적으로 이제 파행을 거듭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팩트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숨겨진 게 너무 많아서 또 의문이 너무 많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또 정확하게 이거 방향을 잡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서로 간에 5대5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만 과거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송영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못 왔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지명 철회가 되거나 자진 사퇴를 했어야 돼요. 뭐 팩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9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그 사건이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군 헌병대에 이첩이 됐죠. 근데 그 이후가 기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도 안 됐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헌병대장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그때만 해도 이제 사건 전산화가 군대에서는 전혀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기록을 찢어버리거나 불살라버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고 경찰에서 행정처분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더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팩트는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전혀 없었다.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만평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비행기에 오르지만 국내에서는 럭비공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청문회 상황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는 기내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